보스턴 외곽의 작은 아파트, 비좁은 방 한 칸에서 준호가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지만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앞에 펼쳐진 수학 문제집에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연필을 쥔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노트에 수식을 적어 나갔습니다. 준호야, 자야지. 내일 또 학교 가야 하잖아. 어머니가 방문을 살짝 열고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시계는 이미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조금만 더요. 이 문제만 풀면.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물러섰습니다. 아들의 열정을 꺾고 싶지 않았지만 건강도 걱정되었어요. 준호의 부모님은 15년 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성우는 보스턴 차이나타운의 작은 세탁소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고 어머니 박미선은 새벽에 사무실 건물 청소 일을 하며 가게를 도왔어요. 두 사람 모두 한국에서는 대학을 나왔지만 미국에서는 언어 장벽과 학력 불인정으로 단순 노동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공부를 잘한다는 건 좋은데 아버지가 늦은 밤 귀가해서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현실적으로 대학은 어떻게 보낼 건가? 학비가 얼마인데 우리 같은 형편에.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애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공부할 맛이 난다잖아. 우리가 못 이룬 꿈이라도 준호는 이뤘으면 좋겠어. 준호는 부모님의 대화를 다 들었지만 모른 척했어요.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꿈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배움에 대한 갈증이 너무나 컸으니까요. 학교 성적은 늘 최상위권이었어요. 특히 수학은 항상 100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다니는 공립학교는 수준이 높지 않았어요. 선생님, 이 정도 문제는 너무 쉬워요. 더 어려운 건 없나요? 준호가 수학 선생님께 말하자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 내 수준에 맞는 건 솔직히 우리 학교에는 없어. 내가 너무 뛰어나. 영재학교 같은 데 가면 좋을 텐데.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사립학교나 영재학교에 가면 좋을 텐데. 하지만 그런 학교는 학비가 비싸서.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현실의 벽을 또 한 번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그것이 준호의 현실이었습니다. 방과 후 준호는 보스턴 시내로 향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먼 거리였지만 그곳에 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붉은 벽돌 건물들이 즐비한 캠퍼스, 바로 하버드 대학교였어요.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 수많은 천재들이 배출된 곳. 준호에게는 꿈의 장소였습니다. 언젠가 나도. 준호가 정문 앞에 서서 중얼거렸어요. 존 하버드 동상을 바라보며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을 떠올렸어요. 1년 학비만 5만 달러가 넘는다는 하버드. 부모님의 1년 수입을 다 모아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도 준호는 캠퍼스를 떠날 수 없었어요. 이곳을 걷는 것만으로도 뭔가 배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위드너 도서관에 들어갔어요. 고급 수학 교재들, 학술 논문들. 학교 도서관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책 빌려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준호는 책을 쓰다듬으며 아쉬워했어요. 책장을 조심스럽게 넘기며 내용을 최대한 많이 외우려 애썼습니다. 벤치에 앉아 학생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리만 가설의 접근법이 흥미로워.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정말 아름다워. 학생들의 대화 수준이 달랐어요. 준호는 넋을 잃고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매일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수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에서 공부하고 싶어. 어느 날 오후 준호는 과학센터 건물을 지나가다가 큰 강의실 앞을 발견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강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늘은 미분기하학의 기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분기학. 준호가 독학으로 공부하고 싶었던 바로 그 분야였어요. 주변을 살피던 준호는 조심스럽게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다행히 계단식 강의실이라 뒷자리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가장 뒤쪽 구석 자리에 살금살금 앉았어요.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들키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강의실에는 약 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노트북이나 노트를 펼쳐놓고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앞쪽 칠판에는 백발의 교수가 서서 수식을 적어가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재빨리 가방에서 노트와 펜을 꺼냈습니다. 교수가 칠판에 적는 모든 수식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50분의 강의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만 곡률 텐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가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학생들이 우르르 일어나 교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준호도 재빨리 노트를 챙겨 학생들 사이에 섞였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눈에 띄지 않게. 다행히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해냈어. 준호가 캠퍼스를 나서며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대학 강의를 들었어요. 그것도 하버드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준호는 오늘 받아 적은 노트를 펼쳤어요. 빼곡하게 적힌 수식들을 하나하나 복습했습니다. 미분기학. 정말 재미있어. 다음 주에도 꼭 가야지. 준호는 벌써부터 다음 강의가 기다려졌어요. 5개월째 준호는 여전히 몰래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3번씩 하버드에 갔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같은 강의실, 같은 자리.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져서 학생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였어요. 가끔 조별 토론에도 참여했습니다. 야, 준, 내 의견 정말 좋은데? 옆자리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준호는 자신을 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 이름이 어색할까봐 줄여서 말한 거예요. 준호는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그냥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본 거야. 사실 준호는 교과서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찾은 고급 논문들, 인터넷 강의들, 밤마다 집에서 복습하고 추가 자료를 찾아보며 정식 학생들보다 오히려 더 깊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배움에 대한 갈증이 그를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준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어요.
교수가 갑자기 출석을 확인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가 중간고사니까 출석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름 부르면 손 들어주세요. 교수가 명단을 들고 말했어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어떡하지? 내 이름은 당연히 없을 텐데. 교수가 알파벳 순서대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담스, 존, 네. 베이커, 사라, 네. 학생들이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슬금슬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교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출석 체크를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이상한데요. 인원수가 안 맞아요. 명단에는 48명인데 여기 49명이 앉아 있네요. 한 명이 더 있어요. 준호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구죠? 교수가 교실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명단에 없는 학생이 누구예요? 혹시 청강 신청을 한 학생?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강의실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규정 위반이에요. 준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예요.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조용한 강의실에서는 모두에게 들렸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준호에게 쏠렸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교수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학생 이름이 뭐죠? 이준호입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교수는 명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명단에 없는데요. 등록을 안 한 건가요? 청강 신청도 안 했고요. 네.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복도로 나오세요.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호는 노트와 가방을 챙겨 고개를 숙인 채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애가 몰래 듣고 있었대? 어떻게 그럴 수가. 준호는 귀가 따가웠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준호를 교수가 따라왔어요. 문을 닫고 준호와 마주 섰습니다. 준호 씨,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상황인 거죠? 왜 몰래 강의를 듣고 있었나요? 교수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화가 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근처 공립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입니다. 18살이에요.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데 학교 수업은 제 수준에 맞지 않아요. 너무 쉬워서 더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정직하게 말했어요. 하버드 학생이 아니란 말이죠? 교수가 확인했어요. 네, 학생이 아닙니다. 학비를 낼 형편도 안 돼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신 이민자시고 세탁소에서 일하세요. 저희는 가난해요. 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몰래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교수는 잠시 말없이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넌 5개월 동안 내 강의를 계속 들어왔단 말이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왔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답했어요. 고등학생이라고 했지? 18살? 교수가 다시 확인했어요. 그런데 내 강의를 이해했단 말인가? 이건 대학교 3학년 수준인데 미분기하학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아니야. 준호는 자신의 노트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네, 여기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복습도 하고 교수는 준호의 노트를 받아들었어요. 처음 몇 페이지를 넘기다가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움 그리고 감탄. 이게 정말 내가 직접 쓴 거야? 노트에는 강의 내용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설명과 증명, 응용 사례, 심지어 오류 수정까지 적혀 있었어요. 네, 강의 듣고 집에 가서 복습하면서 정리했어요. 준호가 설명했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도서관에서 책 찾아보고 인터넷도 검색하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교수님 설명 중에 다른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교수님이 칠판에 쓰실 때 작은 실수가 있으신 것 같아서 수정했어요. 교수는 노트를 더 꼼꼼히 살펴봤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준호, 이건 정말 대단한데 18살이 이 수준이라니. 너 혹시 영재 프로그램 같은 거 다니니? 아니요. 그냥 혼자 공부했어요. 인터넷이랑 도서관에서요. 이봐, 준호. 교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넌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 내가 30년간 가르쳐 왔지만 이 나이에 이 수준인 학생은 처음 봐.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식적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면 강의실에 들어오는 걸 허락할 수 없어. 대학 규정이 그래. 미안하지만 이해해줘. 준호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규칙을 어긴 건 제 잘못이에요. 다시는 안 올게요. 그가 돌아서려 하자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잠깐,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 아직 끝나지 않았어. 비록 강의실에는 못 들어오지만 교수가 명함을 꺼내며 말했어요. 내 연구실로 찾아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개인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어.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배움에는 빈부가 없다는 내 말이 맞으니까. 그리고 내 재능을 이대로 묻히게 둘 수는 없어. 준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저 같은 학생도 가르쳐 주시겠다고요? 교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재능과 열정, 두 가지 다 가졌으니까. 단 조건이 있어. 정말 열심히 해야 해. 내가 내주는 과제는 대학원생 수준일 거야.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가 깊이 인사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교수는 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기억할게, 이준호. 언젠가 큰 수학자가 될 거야. 내가 장담해. 금요일 오후 5시 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수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준호.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간 연구실은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빼곡한 책장, 책상 위에도 논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칠판에는 복잡한 수식들이 가득 적혀 있었고 창가에는 커피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 교수가 의자를 가리켰어요.
먼저 내 수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 이 문제를 풀어봐. 시간은 30분 줄게. 교수가 종이에 문제를 적어 주었어요. 준호는 문제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대학원 수준의 난이도였어요. 위상수학 문제였습니다. 준호는 문제를 읽고 또 읽었어요. 어렵긴 했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펜을 들고 계산을 시작했어요. 교수는 팔짱을 끼고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준호는 온 정신을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20분 후 준호가 펜을 내려놓았어요. 다 풀었습니다. 교수는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벌써 30분 준다고 했는데 준호는 수줍게 웃었어요. 운이 좋았어요. 비슷한 문제를 책에서 본 적이 있어서 교수는 준호의 풀이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첫 줄, 둘째 줄.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나갔습니다.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이건 완벽해. 아니, 완벽을 넘어섰어. 이 방법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교과서에서 본 방법을 조금 변형했어요. 준호가 설명했어요. 여기서 이 정리를 적용하면 계산이 훨씬 간단해져서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준호, 솔직히 말하자면 넌 내 학생들 중 상위권보다 훨씬 나사. 18살인데 이 정도라니. 정말 놀라워. 교수는 의자에 앉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준호, 내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했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 내 실력이라면 충분히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몇 년 후에 대학 입학할 때 내가 추천서를 써줄게. 그리고 그 전까지 내가 최대한 가르쳐 줄게. 준호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저 같은 애도 하버드에 올 수 있을까요? 교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가능해. 반드시 가능해. 내가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한다면 말이야. 재능만으로는 부족해. 끈기가 필요하지. 하지만 넌 이미 그 끈기를 증명했어. 그날부터 준호는 매주 금요일 오후 교수의 지도를 받았어요. 1대1 수업은 강의실에서 듣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위상 수학을 해보자. 교수가 새로운 주제를 꺼냈습니다. 이건 보통 대학원 때 배우는 건데 내 실력이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거야. 준호는 눈을 반짝이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배움에 대한 갈증이 조금씩 해소되는 느낌이었어요. 교수의 설명은 명확했고 준호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다시 설명해 줬습니다. 이해됐어? 네, 완벽하게요. 준호와 교수의 호흡이 점점 맞아갔어요. 몇 달이 지나며 준호의 실력은 급격히 성장했어요. 준호, 너 이제 우리 대학 학부생들보다 나아.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석사과정 학생들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아. 정말 대단해. 준호는 겸손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1년이 흘렀어요. 준호는 이제 15살이 되었고 수학 실력은 대학원생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교수는 매번 놀라워했어요. 준호, 넌 정말 천재야. 내가 가르친 학생 중 최고야. 아니, 내가 만난 모든 수학자 중에서도 손꼽을 정도야. 어느 금요일
교수가 특별한 표정으로 준호를 맞이했어요. 준호, 오늘 내게 특별한 걸 보여줄게. 교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적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교수가 적는 수식을 보며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야. 교수가 설명을 마치고 말했어요. 나를 포함해서 세계의 수많은 수학자들이 30년간 매달렸지만 아직 못 풀었어. 골드바흐 추측의 특정 변형인데 정수론의 오래된 난제지. 준호는 칠판의 수식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교수님, 정말 어려워 보이네요. 준호가 말했어요. 하지만 만약 이 부분을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요? 준호가 뭔가 떠오른 듯 일어나서 칠판 옆에 섰습니다. 여기서 이 성질을 이용하면 교수는 준호의 아이디어를 들으며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그 방법은 시도해 본 적 없는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 두 사람은 석 시간 동안 칠판 앞에서 토론했습니다. 수식을 적었다 지우고 다시 적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아, 여기서 막히네. 준호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그래,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야. 이걸 해결하면 전체가 풀릴 텐데. 준호는 그날 밤 집에서도 그 문제만 생각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씻으면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수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아니야, 이것도 막히네. 준호는 뒤척이다가 벌떡 일어나 책상으로 갔어요. 며칠 후 학교 수업 중이었어요. 역사 선생님이 앞에서 뭔가 설명하고 있었지만 준호는 하나도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 그 수학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노트에는 역사 내용 대신 수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번쩍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맞아. 그렇게 하면 돼. 준호가 무의식 중에 소리쳤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준호야, 무슨 일이야? 선생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호가 당황하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 문제로 달려가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종이 울리자마자 준호는 가방을 챙겨 뛰쳐나갔습니다. 준호야, 어디가? 친구가 물었지만 대답도 안 하고 학교를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하버드로 달려갔어요.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교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금요일도 아닌데 교수님이 계실까? 다행히 연구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들어와, 무슨 일이야? 교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저기요, 그 문제요. 해결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교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어서 들어와. 설명해봐. 준호는 칠판 앞으로 가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분필을 들고 빠르게 수식을 적어 나갔어요. 여기서 이 변환을 적용하면, 그러면 이 부분이 단순해지고, 그 다음 이 정리를 쓰면, 교수는 처음에는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점점 진지해졌어요. 1시간 후 칠판은 준호가 적은 수식으로 가득 찼어요. 교수는 팔짱을 끼고 칠판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긴장하며 교수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혹시 틀렸나? 교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교수님,
어떠세요? 준호.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정말 될 수도 있어. 완전한 증명은 아니지만 정말 핵심적인 돌파구야. 30년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접근법이야. 이걸 발전시키면 정말로 풀릴 수도 있어.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준호가 기쁨에 겨워 물었어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야. 15살 소년이 세계의 수학자들이 30년간 못 푼 문제에 새로운 길을 열었어. 준호, 넌 정말. 교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준호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그 문제에 완전히 매달렸어요. 매일 만나서 토론하고 검증하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학교도 거의 빠지다시피 했어요. 준호야, 학교는 가야지. 어머니가 걱정했지만 준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지금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2달 후 드디어 완성되었어요. 됐어. 진짜 됐어. 교수가 환호했습니다. 준호, 우리가 해냈어. 30년 묵은 문제를. 준호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칠판 가득 적힌 수식들. 그것이 바로 완성된 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발표하지? 교수가 고민했습니다. 내가 주 저자여야 하는데 넌 아직 고등학생도 아니야. 15살인데 학계가 믿어줄까? 준호도 걱정되었어요. 나이 때문에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해야죠.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실은 진실이니까요. 제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증명이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교수는 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수학은 나이를 따지지 않지. 좋아, 학회에 제출하자. 내 이름으로. 3달 후 미국 수학회 연례 학술대회가 보스턴에서 열렸습니다. 준호의 논문이 발표 목록에 올랐어요. 15살 소년이 골드바흐 추측 변형 증명이라는 제목이 학회 프로그램에 실렸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정말 15살짜리가 풀었을까? 누가 대신 한 거 아냐? 사기 아니야? 발표 당일 대형 강당이 수백 명의 수학자들로 가득 찼어요. 호기심 반, 의심 반. 저 소년이 정말 그 문제를 풀었다고? 말도 안 돼. 30년간 못 푼 문제를.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준호는 무대 뒤에서 긴장하고 있었어요. 준호, 긴장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교수가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내가 푼 거야. 자신 있게 발표해. 그들이 뭐라 하든 진실은 진실이야.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네, 교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이준호입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어요. 15살의 고등학생으로 골드바흐 추측의 특정 변형 증명을 발표합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준호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대에 선 준호는 작고 어려 보였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비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게 발표자야? 애가 뭘 안다고. 하지만 준호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늘 저는 골드바흐 추측의 특정 변형, 즉
모든 충분히 큰 짝수는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명제의 제한적 케이스에 대한 증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떠올랐어요. 복잡한 수식들. 준호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접근법들은 모두 직접 증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만약 명제가 거짓이라면 어떤 모순이 생길까? 40분간 준호는 자신의 증명을 설명했어요. 명확하고 논리적인 설명. 청중들이 점점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도 점점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저 아이가 정말 풀었어.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준호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이 방법을 통해 특정 범위 내의 모든 짝수에 대해 명제가 성립함을 증명했습니다. 완전한 골드바흐 추측은 아니지만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준호가 발표를 마치고 고개를 숙였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수백 명의 수학자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어요.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브라보, 천재야. 믿을 수 없어. 환호성이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가난해서 어려서 무시당했던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교수도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어요. 한 저명한 수학자가 일어났습니다. 준호 군, 정말 놀라운 증명입니다. 어떻게 이런 독창적인 접근을 생각했나요? 준호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혼자 공부했고 몰래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난 때문에 대학을 갈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배움에 대한 갈증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몰래 강의를 듣고 혼자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때로는 불리한 조건이 오히려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청중들이 숙연해졌어요. 준호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한 대학 총장이 일어났습니다. 준호 군, 우리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겠습니다. 당장 입학하세요.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너도 나도 손을 들었어요. 우리 대학으로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준호는 감사했지만 차분하게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준비하고 싶습니다. 몇 년 후에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교수가 무대로 올라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 학생은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제대로 배우고 싶어 하니까요. 학회가 끝난 후 준호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어요. 가난한 이민자 소년, 수학 난제 해결, 몰래, 강의 듣던 천재 소년, 세계 놀라게 해 같은 헤드라인이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습니다. 준호의 부모님은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우리가 못해준 게 많은데. 아니에요, 엄마 아빠. 준호가 부모님을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 주셨잖아요. 그게 제일 큰 힘이었어요. 가난해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보여주셨어요. 세 사람은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매주 금요일 교수 연구실을 찾았고 새로운 문제에 도전했습니다. 준호, 이제 내가 나를 가르쳐 줄 차례야. 교수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반은 진담이었어요. 준호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교수님. 2년 후 준호는 17살이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드디어 하버드에 정식으로 입학했습니다. 전액 장학금과 함께 생활비 지원까지. 재단에서 특별히 준호를 위한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준호야, 축하해. 부모님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내가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러워. 입학식 날 준호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몇 년 전 몰래 들어갔던 그 강의실. 이제는 당당하게 정식 학생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준호가 옆자리 학생에게 말했어요. 전에도 여기 와본 적 있는데 그때는 몰래 왔었거든요. 옆자리 학생이 웃으며 답했어요. 나도 그 이야기 들었어. 내가 그 유명한 준호구나. 준호의 명성은 이미 캠퍼스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저 사람이 그 천재야. 15살 때 미해결 문제푼. 몰래 강의 듣다가 발각된.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겸손했어요. 저는 그냥 수학을 좋아할 뿐이에요.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대학 생활은 즐거웠어요. 마침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공부를 정식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들도 준호를 특별하게 대했어요. 준호,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해? 동급생이 아니라 동료처럼 대화했습니다. 수업 중에도 교수가 준호에게 의견을 물어보곤 했어요. 2년간의 대학 생활 후 준호는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어요. 학부 과정을 건너뛰고 박사 과정으로 바로 진학한 것이었습니다. 준호, 학부 과정은 내게 너무 쉬워. 지도교수가 말했어요. 박사 과정으로 바로 가는 게 낫겠어.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너라면 가능해. 준호, 내 연구실을 줄게. 지도교수가 말했어요. 19살에 자신만의 연구실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 벽에는 칠판이 가득했고 책장에는 수학 서적들이 빼곡했어요. 창가에는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고 거기 앉으면 캠퍼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꿈만 같아.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캠퍼스에 몰래 들어오던 소년. 이제는 자신의 연구실을 가진 박사과정 학생이 되었어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추운 겨울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왔던 일, 강의실 뒷자리에 숨어 앉았던 일. 박사 논문 주제는 정수론의 새로운 접근법이었어요. 골드바흐 추측과 관련된 더 깊은 연구였습니다. 준호는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준호야, 좀 쉬어. 건강도 생각해야지. 부모님이 걱정했지만 준호는 행복했어요. 엄마, 나 지금 정말 행복해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2년 후 21살의 나이에 준호는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하버드 역사상 최연소 박사였습니다. 학위 수여식에서 총장이 직접 연설했어요. 준호는 우리 대학의 자랑입니다. 가난과 어려움을 딛고 여기까지 왔어요. 몰래 강의를 듣던 소년이 이제는 박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가장 훌륭한 점은
총장이 계속 말했어요. 겸손함입니다. 천재이면서도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았어요. 명성에 교만해하지 않고 항상 더 배우려고 노력해요. 그게 진정한 학자의 모습입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준호는 무대에서 부모님을 찾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졸업 후 준호는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교수직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대학으로 오세요. 최고의 대우를 하겠습니다. 연구비를 무제한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선택은 달랐어요. 저는 하버드에 남고 싶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여기서 후학을 양성하고 싶습니다. 특히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고 싶어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기회가 없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만들고 싶어요. 대학은 기꺼이 준호를 최연소 조교수로 임용했습니다. 23살의 조교수 준호. 하버드 역사상 최연소였습니다. 첫 강의 날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저 사람이 그 천재 교수야. 우리보다 나이도 어린데.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으며 강단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강의실에 몰래 들어오던 학생이었어요. 학생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가난한 이민자 가정, 몰래 듣던 강의, 교수와의 만남. 저는 배움에는 빈부가 없다고 믿어요.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제 강의실에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을 거예요. 준호가 말했어요. 이해가 안 되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한 학생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도 형편이 어려워서 학비 때문에 고민이에요. 준호는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장학금 신청했어요? 제가 추천서 써드릴게요. 그리고 필요하면 제 연구실에서 조교로 일할 수 있어요. 준호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저소득층 학생 멘토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료로 과외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예요. 3년이 지나고 준호의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뒀어요. 수십 명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고 많은 학생들이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준호 교수님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준호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전국 저소득층 영재 교육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되어주세요. 정부에서 온 제안이었습니다. 준호는 고민 없이 수락했어요. 제 경험을 더 많은 학생들과 나누고 싶어요. 5년 후 준호의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어요. 수백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무료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배움에는 빈부가 없다는 준호 교수의 철학을 담고 있어요. 한 기자가 준호를 인터뷰했어요. 교수님, 왜 이렇게 저소득층 학생들을 돕는데 열정을 쏟으시나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좋은 교수님을 만났고 기회를 얻었죠. 하지만 저처럼 재능 있는 학생들 중 많은 수가 기회를 못 얻고 사라져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가난이 재능을 묻어버리는 걸 막고 싶어요.
준호의 제자 중 한 명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교수님, 해냈어요. 그 학생도 저소득층 출신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제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해낸 거야. 준호가 제자를 안으며 말했어요. 나는 그저 문을 열어준 것뿐이야. 내 노력과 재능이 이룬 거야. 준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몰래 강의실에 들어가던 그 소년. 어느 날 준호에게 특별한 편지가 왔어요. 처음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교수로부터였습니다. 준호, 자네가 자랑스럽네. 자네는 내가 가르친 학생 중 최고야.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건 자네가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있다는 거야. 그게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이지. 고맙네, 준호. 자네를 도울 수 있어서 내가 더 행복했어.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교수님, 제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보여주신 배움의 정신을 평생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10년 후 준호는 하버드 수학과 학과장이 되었어요. 33살 최연소 학과장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특별한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18살 때 몰래 찍었던 하버드 정문 사진. 초심을 잊지 말자는 의미였습니다. 준호의 영향력은 전국으로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배움에는 빈부가 없다는 그의 철학이 많은 대학들의 정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확대되고 무료 교육 프로그램들이 생겨났어요. 어느 날 준호는 자신의 모교인 공립학교를 방문했어요. 학생 여러분, 저는 이 학교 졸업생입니다. 여러분처럼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가난하다고, 기회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배움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제가 그 증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강당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준호의 부모님은 이제 세탁소 일을 그만두고 편안히 지내고 계셨어요. 아들아, 우리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커서. 어머니가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여기까지 온 건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준호는 여전히 연구를 계속했어요. 새로운 수학 문제들에 도전하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교수님은 왜 이렇게 학생들에게 헌신하세요? 한 동료가 물었어요. 저도 누군가의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준호가 답했어요.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희망을 나누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저처럼요. 40이 된 준호는 어느 날 자서전을 출간했어요. 제목은 배움에는 빈부가 없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 세계 수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환경의 학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준호 교수님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준호는 하나하나 정성껏 답장을 썼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어느 겨울날 준호는 예전에 몰래 들어갔던 그 강의실을 찾았어요.
이제는 자신의 강의실이 된 그곳. 뒷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18살 소년의 떨리는 심장, 배움에 대한 갈증, 그리고 희망. 고마워, 어린 준호야.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학생들이 캠퍼스를 걷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준호처럼 가난하지만 꿈을 가진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준호는 그들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이리 오세요. 배움에는 빈부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준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도운 학생들이 또 다른 학생들을 돕고 그 사슬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배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준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배움에는 빈부가 없다. 여러분, 오늘 준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 하나로 꿈을 이뤄낸 준호. 몰래 강의실에 숨어 들어가던 18살 소년이 결국 하버드 최연소 교수가 되어 수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나눠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준호가 증명했듯이 배움에는 진짜 빈부가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준비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사연 버스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